예, 경영학의 제12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이란 것은 기업은 고객에게 가치 제안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일종의 이제 그 물건, 자신들의 어떤 물건과 이념과 이런 것들을 애드버타이징 해야 되겠죠. 선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 제안을 하는데요.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환이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는 마케팅의 어떤 기본 개념 중에 교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고객은 기업에게 지불 가치를 제공하겠죠. 그렇죠? 즉 지불 가치라는 것은 어떤 반대급부죠. 돈을 이제 거기에 대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돈을 제공을 하는 거죠.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기업에게 그 비용을 지불한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마케팅에서는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과 충성도를 이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업이 어떤 가치를 제안합니다. 자신의 상품과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제안하겠죠. 이것은 고객의 욕구를 기반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고객이 원하는 것을 기업이 찾아서 그것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결국 기업은 어떤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또 이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소비자는 기업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 비즈니스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욕구 충족을 통해서 교환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진 경우에 재구매 등과 같은 충성도로 연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마케팅의 어떤 기업을 선전하고 그죠? 기업에게 소비자에게 기업이 줄 수 있는 가치를 인식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에서의 어떤 기본 개념은 교환의 개념, 기브 앤 테이크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 소비자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이러한 가치와 서비스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고객은 대가를 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럼 또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가치 제한은 자신들이 만든 것을 일방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떤 A라는 물건을 잘 만드니까 이 물건을 만들어서 나는 그냥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런 개념도 물론 그것도 어떤 기업의 어떤 그 교환의 기능과 욕구 충족과 그다음에 만족도와 어느 정도의 충성도를 이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 고객이 원하는 것, 그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가? 고객이 나의 물건을 썼을 때 고객이 나의 물건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욕구 충족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가치 제한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욕구 충족을 통해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우에 재구매와 같은 충성도는 이제, 고객이 그 기업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찾는 것을 우리가 충성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기업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찾는 것은, 그 기업의 제품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의 문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고객으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고객 경험 관리다.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 마케팅의 기본 개념 중에 고객의 인지 및 감성을 관리해야 되죠. 그죠? 고객이 우리 기업을 어떻게 인식할 수 하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고객이 우리 상품과 우리의 어떤 마케팅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를 갖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케팅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개념이다. 그죠? 그다음에 고객의 모든 접점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것을 종국적으로는 하나로 이렇게 합쳐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로, 그죠? 종국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그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과 4차 산업이라는 이 타이틀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교환의 개념, 그죠? 마케팅은 내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줘야 되고 또 그 고객은 그 가치에 대해서 만족하고 어떻게 어떤 비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죠? 자, 근데 이 나의 상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것을 만족시키고 또 그 만족에 의해서 고객이 나의 제품을 다시 재구매하게 만드는 이러한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선순환을 포커스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이야기했죠. 또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고객에게 어떻게 인지시킬 것이고, 그죠? 고객이 우리의 어떤 마케팅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어떻게 그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감흥을 느낄 것이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씹어줄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이러한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정서적으로 느끼게 할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고객의 욕구나 고객의 피드백이 모두가 이제 세프리트 된 그냥 따로따로 부서별로 그냥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피드백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야 된다. 그죠? 그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할 때는 대부분 이제 피드백이었죠. 그죠? 피드백적인 것이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휴먼 투 휴먼으로서의 어떤 피드백적인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4차 산업사에서는 이거를 자동화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 욕구가 파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또 파악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해가지고 고객 욕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분석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람의 협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산 관리를 조언한다. 그죠?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게 모건 스탠리의 Next Best Action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된 투자 좋은 시스템, 그죠? 그거 로보 어드바이즈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Next Best Action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요. 고객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알고리즘이 최적의 투자 대안을 그죠? 우리가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것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고객이 이제 고객의 질문이 있다고 합시다. 고객이, 우리가 보통, 텔레마케팅이나 어떤 전화 상담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그 전화 상담원은 인공지능이 아니죠. 그래서, 전화 상담은 이렇게 걸죠. 지금, 예를 들어서 고객이 상담원에게 이렇게 겁니다. 지금 대출금의 이자가 몇 프로죠? 이렇게 묻죠. 그러면은, 우리 보통의 어떤 상담원들은, 경험이 없는 상담원들은 단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고객 지금 우리 은행의 대출금은 2%입니다. 자, 이렇게 끝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상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베이직한 그런 인포메이션들은 어떤 건가요? 적어도 지금 전화를 건 사람이 기존의 우리 고객이다, 아니다 정도는 전화번호로서 우리가 상담원이 디텍트 할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화를 걸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전화를 걸었다. 이 고객 번호다 하면 상담원이 그 정도의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당연히, 고객의 번호와 고객의 번호가 아닌 것은 구별이 되니까요. 그러면, 2%다 했답니다. 그죠? 2%다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단지, 지금, 대출금 이자가 얼마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리는데, 대출금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죠. 물으면, 보통의 어떤 물론 경험이 많은 상담원들은 그 자체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란 것은 결국 많은 경험에 의해서 뭔가 하나를 갖다가 느끼는 거죠. 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고객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말과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던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더라. 그것은 무엇에서 배웁니까? 많은 안의 데이터와 통계에 의해서 배우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그걸 머신러닝이라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뭔가 어떤 이미지 인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딥러닝이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원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만약에 받았다고 합시다. 그죠? 그랬을 때는, 이 오퍼레이터가 그냥 2%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오퍼레이터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물으니까, 이 고객이 그냥 뭐 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2%입니다 라고 물었으니까 내가 2%라도 그대로 대답해 주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고객이 뭐 때문에 이자를 물었을까 이렇게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이런 고객들은 어떤 고객이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자를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묻는 고객들을 통계를 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고객들은 결국은 기존에 우리 은행의 대출금을 쓰지 않고 다른 은행으로 가더라 이거죠. 그죠? 다른 은행으로 가더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결국은 인공지능은 이러한 수많은 상담이나 이런 상담의 케이스를 통해서 누군가 이제 상담하고 그에 대한 리포트를 하겠죠. 그러면 그 상담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보이스 레코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음성을 하는데, 이제 그 인공지능은 이 음성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거죠. 지금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묻는 고객들은 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고객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럼 뭐냐? 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고객이 아니라 이 고객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뭔가 좀 다른 뭔가 좀 다른 제한이 없는가? 기존에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기관에서, 기존의 은행에서 뭔가 다른 제한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죠? 살펴보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의 경험이 없는 오퍼레이터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은 이 시점에서는 바로 네, 고객님, 새로운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네, 지금 2%인데 1.5%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1.5%를 갖다가 제한을 하느냐 하면요. 자, 이 고객은 지금 기존의 고객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이제 간다는 거죠. 다른 데로 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가게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기존의 어떤 자기 회사의 고객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유리할 조건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은 1.5%를 제한할 겁니다. 왜 1.5%를 제한하느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옮겨갈 부분에 예를 든다면요. 이게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 옮겨갈 부분에 이자가 예를 들어서 1.5%라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죠. 근데 똑같은 걸 제한하면은 일단은 아니면 옮겨갈 부분의 이자가 1.3%라고 합시다. 근데 1.3%면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우리 1.5%를 제한했는데 1.3%면 아니죠. 이제 중도에 해지 수수료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해지 수수료를 더한다면은 그쪽으로 옮겨가도 1.5%가 넘는 1.7% 정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고객은 내가 해지 수수료를 물고 가면은 거기서 1.3%지만 어차피 해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1.7%가 된다. 그럴 밖에는 차라리 기존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생각하죠. 2%인데 1.5% 깎아주면은 손해를 본 거 아니냐. 그렇죠. 손해를 봤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 고객이 그렇게 깎아주지 않으면 이 고객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고객에서 얻을 수 있는 건 향후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객을 잡아두면은 그래도 이득을 조금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고객의 선호도와 여러 가지를 해서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이제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기존 고객이 이자를 물었을 때는 이렇게 제한하라. 이런 알고리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고객이 우리 은행에서 지금 이자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자를 물었을 때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고리즘은 이제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최적의 어떤 그 고객 서비스를 한다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이제 하나 예를 든 건데요.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오는 많은 데이터들, 그래서 고객이 하는 말, 고객이 쓰는 단어, 이러한 것에서 통계적으로 이런 말을 쓰는 고객, 이런 말을 하는 고객들은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가 이제 뭘 만드냐면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줘야 됩니다. 자, 지식을 주는데 나중에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자체가 머신 러닝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머신 러닝을 하면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을 할 자료조차도 나중에 스스로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딥 러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맞춤식 어떤 그 어드바이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결국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한다. 이제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제 프로파일 행동, 고객의 프로파일 행동, 거래 패턴, 그 다음에 이제 재무설계사와의 교호작용, 뭐 이메일, 문자, 메모, 이걸 메모, 또는 어떤 걸 인식하는가요? 또는, 뭡니까? 바로 이제 언어로서, 그죠? 바로 인간의 어떤 바로 직접적인 언어를 인식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어드바이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인간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을, 컴퓨터가 더 정교하고 더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고객 맞춤식 어떤 상담을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4차 혁명 시대의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들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의 마케팅 조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결국이죠. 그럼 디지털 조사를 하겠죠. 그죠? 마케팅 조사를 위한 데이터 원천의 다양한 그거죠. 우리가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면에서 마케팅 하죠. 그죠? 그리고 하는데 이거는 문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보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검색을 할 때 검색을 하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즉 다양하다는 거죠. 데이터 원천이 데이터의 소스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의 소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만들어 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조사범들은 구조화된 데이터죠. 구조화된 데이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집하는 데이터죠. 뭐 설문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인데 구조화된 데이터인데 여기는 이제 구조화된 거, 그다음에 준구조화된 거, 비구조화된 거. 비구조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고객이 하는 말들, 이건 구조화된 게 아니죠. 뭔가 하나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쓰는 언어, 그 사람이 이메일에서 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자 패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종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여자고, 또 이러한 종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학력 수준이 어떻고 재산 수준이 어떻고 뭐 이런 종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취향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구조화되었다기보다는 중구조화되었다 내지는 비구조화된 데이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케팅 조사를 위한 조사 방법이 이제 다양해졌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은 설문 중심, 양적 데이터 중심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설문과 관찰과 양적, 질적 데이터 모두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방법 및 도구도 다양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기존 분석 방법은 변수 간의 관계, 뭐 인과관계를 파악을 중심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어떤 변수의 관계,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날씨 온도와 예를 들어서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겨울 옷을 파는 어떤 이렇게 패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증가됐다. 날씨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수영장이나 수영복을 이제 많이 팔게 된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변수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예측하고 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때는 이러한 단지 인과관계, 기존의 어떤 축적된 데이터로서 기존의 것으로 가지고 어떤 인과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보니까 이러한 경향으로 가더라라는 것들도 예측했어, 그죠? 이러한 예측 패턴의 어떤 발견,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강화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고를 줄일 수 있고, 그죠? 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의 거품을 빼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 전략과 빅데이터 활용이 마케팅 전략과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시장 세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시장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어떤 부류를 나눈다는 거죠. 시장을 어떤 정도로 세그멘테이션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차원의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장을 나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시장을 나눈다는 것은 여성이다 남성이다. 그 다음에 학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취향이 뭐 어떤 취향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나누고 그 세그멘테이션에 맞게 자기들의 어떤 상품을 디자인하고 그 상품의 또 포지셔닝을 만드는 겁니다.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그 상품의 어떤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가방이 있다고 합시다. 또 화장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자, 이 화장품을 쓸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셔닝은 상품의 입장에서의 의미고요. 세그멘테이션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나누는 겁니다. 고객의 분류를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시장과 고객의 분류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시장에 대한 그 상품의 어떤 수준을 갖다가 우리가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케팅에서 쓰는 용어들인데요. 세그멘테이션은 결국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했다시피 고객의 청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고객의 청에 맞게 자신의 어떤 그 제품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여성들이 50대 여성들의 어떤 화장품을 한번 볼까요? 가방이나 50대는 나름대로 이제 그 자식들을 다 키우고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나이들이죠. 그러면 이 50대들은 20대의 어떤 그 학생들하고는 또 다른 어떤 자기들만의 뭐가 있겠습니까? 포지셔닝이 있겠죠. 자기들만의 세그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신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옷차림이나 여러 가지 식당이면 식당, 그 다음에 뭐 커피숍이면 커피숍,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세그멘테이션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도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제가 화장품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국내에서 젊은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 그죠? 또, 컬러도 그렇지만 적절한 가격대와,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이제 이 가격대에서, 젊은 여성들이 뭐, 편하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젊은 여성들을 위한 우리 상품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고 그냥 좀 젊은 분들이 쓰는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포지셔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뭘 한다고요? 역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품의 입장에서는 자, 고객을 젊은 층으로 나눈 것은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한 겁니다. 그럼 상품의 입장에서는
젊은 층들이 저거는 우리가 저런 정도 쓰면 돼. 크게 비싸지도 않고 실용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의 뭐 좀 이렇게 싸구려도 아니고 뭐 이런 거다라고 느끼는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 그 상품의 수준, 우리가 그걸 갖다가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시장의 세분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설문을 한다는 것은요, 설문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눌 수 있는 지면상의 한계가 있죠. 왜냐? 우리가 설문을 하는데 막 수십 개의 어떤 계층을 나눠서 여기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설문을 응해주는 사람도 그거를 보면 헷갈리죠.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해서 건성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서 정확한 설명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빅데이터는 이러한 설문을 굳이 설문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보통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다라고 구별을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구별이 되죠. 쓰는 용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어떤 정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정보는 이제 뭐 이름, 주소, 나이, 그걸 가지고 있죠. 이제 성별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왜 그러냐. 우리 이메일 같은 것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합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 저장하면 클라우드에는 어떤 사람이 올린 그 데이터를 트리플 카피를 합니다. 3개를 카피를 해서 각각을 보관을 하죠. 왜 3개를 카피를 하냐면은 한 곳에 카피했을 때는 우리가 클라우드 시스템은 굉장히 그 다량의 어떤 큰 양의 그걸 합니다. 큰 양의 뭘 하죠? 다량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정보를 갖다가 뭐 여러 사람이 올리는 정보를 갖다가 스토리지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비싼 어떤 가격이 익스펜시브한 그러한 디바이스에 저장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싼 곳에 이걸 갖다가 저장을 하죠. 그래서 싼 곳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싼 곳은 또 뭡니까? 좀 시스템이 불안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싼 곳은 불안전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걸 갖다 2중 3중으로 안전, 시큐리티를 해놓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게 보안의 문제도 있고,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중복적으로 이용도 되고, 그죠? 어쨌든, 사이버상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정보가 필요하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죠?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이버상에서 오가는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떤 사이버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우리의 정보는 어떻게 된다고요? 스토리지 되면서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필요한 정보로 가공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사실은, 완전히 그대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 여자인데, 이 사람 이메일이나 채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보니까 이러한 용어를 쓰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러한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러한 화장품 중에 이러한 색깔을 좋아하더라. 이러한 제품을 좋아하더라. 그죠? 이걸 우리가 그들은 벌써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이 뭘 합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이 결국은 우리에 대한 모든 뭡니까?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스로 세그멘테이션을 했다. 이러한 용어를 쓰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수준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경제 수준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색의 가방을 좋아하더라. 그죠? 왜냐면 우리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자기들이 기호에 대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채팅하면서 그거를 갖다 나타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정보통신을 이용한 어떤 정보 수집, 마케팅은 이렇게, 보다 더, 즉, 그냥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라 마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된다. 마크로하다. 아주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부 수준의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차원의 맞춤식 제한이 가능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고객층을 식별하는 거죠. 그죠? 핵심 고객층. 그러면 왜 핵심 고객층을 식별합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에서 그거 좋더라. 나는 앞으로도 그거 살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설문에서 얻지 않죠. 설문에서 얻지 않고 어떻게 얻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이 그 자체를 뭡니까? 벌써 분석해버린 거죠. 그죠? 벌써 분석해버린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차이 맞춤식 제한이 그래서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핵심 고객층을 식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셀링과 업셀링을 통해 수익성을 제공한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분화된 고객 멤버십 보상 프로그램을, 자,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한다.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인 어떤 상품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뭐, 어떤 정보를 더 제공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개개인의 사람에 따라서, 그죠? 개개인의 사람에 따라서, 제공되는 어떤 리워드, 그러니까 대가도 다르게 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수 고객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또 차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드밴테이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태적 시장도 세분화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고객 반응의 실시간으로, 그죠? 실시간으로, 우리가 고객 반응이 실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고객들이, 자,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막 이메일 확인을 해봐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받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컴플레인이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그거 필요 없다는 거지. 지금은. 지금은 그냥 이메일 쓰는 것, 채팅하는 것, 그 자체에서 그 이메일이나 채팅 안에 있는 문자만으로도 어떻게 쉽게 이 사람이 뭘 원한다는 거,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우리 어떤 고객으로서 이탈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바로 그때에 맞게 아니면 또 그 사람이 마케팅이나 아니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제품을 찾는다. 그럼 우리 이 제품은 이 찾는 제품이 뭐 우리가 검색을 할 수도 있죠. 뭐 쇼핑몰에 가서 일단 찾는 제품은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뭐 애드버타이징을 띄우는 거죠. 선전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맞춤식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잘 디파인된, 그죠? 그런 알고리즘만 있다면, 그죠?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러한 섹션에서는요, 제품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기존의 제품은 특정 제품목에 속한 제품이었죠. 그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요, 스마트 하면서도 연결성을 갖춰야 된다. 연결성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은 아까 이야기한 어떤 세그멘테이션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층이죠. 계층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계층을 위한 제품들이었다. 그 계층을 위한 제품들이었다. 그죠? 자,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제품들은 연결성을 갖추고 있다. 그죠? 물리적인 요소는 그 다음에 뭐 기계적 부분과 전기적 부분, 스마트 요소는 뭐 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데이터 스토리 시스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게 전부 다 어떤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연결은 이제 뭐 포트나 안테나나 프로토콜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다, 그죠? 그리고 이런 4차 혁명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기기 간 서로 간 어떤 연결이 가능한 것이 필요하다. 그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센스는 센스로서 끝난 거죠. 센스는 센서로서 끝난 거죠. 센스는 그냥 센싱해서 무엇인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센싱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 센스가 이 센서의 어떤 센스가 뭔가를 입력된 이 디텍트한 값을 인풋된 값을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전달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것을 그 입력된 값을 받아서 다시 명령을 내려주는 처리 장치입니다. 네가 지금 온도가 30도네. 30도면은 그래 아직은 계속 기계를 돌려. 왜?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온도인 18도로 안 내려갔어. 예를 들어 에어컨을 예를 듭시다. 그럼 그거를 처리해주는 그 부분이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옛날에 센서 돼가지고 마이크로 프로세서까지는 갔다고 합시다. 그럼 또 센서 그 자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센서가 30도 옛날에는 30도 센서가 30도 왔다. 그럼 센서 30도 가면 끊겼다. 그 다음에 다시 붙었다. 30도다 30도 아니다. 이 두 개만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30도면 끊기고 30도 밑으로 가면 안 끊기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만을 임식을 한 거에서 뭐 이러한 뭐 전기를 열고 전기를 닫고 하는 이러한 이제 기능이 단순한 기능이었죠. 근데 지금은 보면 30도 들어왔다. 30도다. 방 안에 30도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끄지 말고 20초 후에 끄라. 아니면 보니까 바깥의 온도하고 지금 보니까 방 안의 온도가 30도라서 30도지만 온도를 조금 더 유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단답형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또 명령어를 갖다가 그 스토리지 한 것이 바로 뭐냐 소프트웨어가 또 그게 또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이 기계가 하루 동안 어떻게 작동했느냐, 어떤 온도로 어느 시간대는 몇 도의 온도로 작동했고 어느 시간대는 몇 도의 온도로 작동했냐는 것을 하나를 이렇게 쇼업 딱 시켜놓은 그 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해놓은 이런 저장 장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뭡니까? 실시간으로 피드백 할 수 있고, 그죠?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거를 그 뭡니까? 그 데이터를 인식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가장 고객이 원하는 조건으로 제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하면서도 그 자체도 뛰어나야 되지만 다른 것들과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즉 연결성을 갖춘 제품이 필요를 한다. 그 제품도 이런 제품으로 이제 간다. 그죠? 자, 그래서 성능이 우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의 어떤 그 성능이 물론 당연히 우수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경쟁 구조의 변화가 오는 거죠. 이제 해당 제품이 어느 제품으로 분류해야 할지가 이제 불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저게 나하고 경쟁할 수도 있고,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딱 정해져 있었죠, 그죠? 정해져 있었죠. 저거는 우리 카테고리가 아니야. 저거는 우리 카테고리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경쟁 상대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제품군의 어떤 분류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불분명하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을 또한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제품을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이제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제품을 플랫폼으로 갖다가 전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우수한 제품,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우수한 제품은 다수의 고객을 점유하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수의 고객을 점유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경쟁 우위의 가치를 가짐으로써 플랫폼이 주는 공유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플랫폼이 가지는 공유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게 플랫폼이란 것은 뭡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라는 예를 들어 봅시다. 전자상거래라는 예를. 그러면 전자상거래가 있으면 그 전자상거래에서는요.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죠. 그죠? 이제 그 여건이란 것이 결국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여건이란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건을 갖다가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가 뭐냐면 결국은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플랫폼에 이제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이제 하나의 공간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공시킨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자, 하나의 제품을 두고 그 제품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우리가 어떤 전자상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뭐 전자상거래를 위한 플랫폼들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가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여러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어떤 애드버타이징을 하죠. 알리바바에 일정한 비용을 주고, 그죠? 이 공간을 이용하는 거죠. 그 플랫폼은 하나의 사무실을 갖춘 뭐와 같은 겁니까? 건물과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제품 그 자체로 가지고 플랫폼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제품에서 또 다른 제품을 선전할 수 있고 또 다른 제품으로 확장해 가지고 계속 뭡니까? 그 제품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컴퓨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 기계로부터 어떤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컴퓨터의 주변 기기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잖아요. 프린터도 있고 USB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우스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딱 탄생시켜서 그 제품을 플랫폼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를 파생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수한 제품이 있고, 우수한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원하는 많은 다수의 고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제품을 만들어낸다면은, 다른 어떤 경쟁자보다 훨씬 더 그 제품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뭡니까? 경쟁 우위가 있겠죠? 그 경쟁 우위가 있으니까 그 자기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갖다가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고객들에 대해서는, 어떤 합성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플러스, 프린터, 컴퓨터 플러스 마우스, 컴퓨터 플러스 여러 가지 기기들, 주변 기기들,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플랫폼이 주는 어떤 공유 가치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죠? 거기 가면 이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성격이 전환되고, 그죠? 그래서 제품 사용자를 이제 플랫폼 사용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플랫폼을, 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고, 그죠? 그 플랫폼에서 또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샀는데 그 제품 공간에서 자기가 샀던 제품을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거기서 또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그 공간이 어떤 하나의 어떤 제품으로 인한 공간이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공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사 모방이 불가능하도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기회를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플랫폼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정보가, 그죠? 그 사람부터 오는 정보가 뭡니까? 엄청난 뭘 만들 수 있냐?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래야 되면 이제 적극적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플랫폼의 디벨롭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우리가 향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러한 마케팅의 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업의 제품 개발 방식도 변화되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애자일 방식의 제품 개발을 한다. 애자일 방식이란 것은 기본에 충실한 제품을 출시한 후 고객의 피드백을 신속히 제품에 반영해서 제품을 개선하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이러한 어떤 플랫폼이 형성될 때 가능한 거겠죠. 그죠? 그 플랫폼 안에서 서로가 공유의 가치를 가졌을 때 후딱후딱 충실하게 이러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스를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 참여 형식의 제품 개발이다. 그래서, 제품 개발 사용자의 참여를 정대하고, 그죠? 그쵸? 사용자의 경험 피드백을 신제품 개발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럼 소비자가 이제 나중에 소비자가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어떤 모델을 주면 그 모델에 대해서 리비전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자, 3D 프린터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진화되는, 그죠? 진화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제품 개발이다. 이렇게. 제품 개발, 애자일 사용자가 참여하고 소비자가 직접, 그죠? 이제 소비자가 직접, 그걸 이제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브랜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고객을 운영의 중심에 둬야 된다. 어떤 고객이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죠. 고객의 욕구를 맞추고 난 후에 우리가 그에 대한 비용의 지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케팅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고객이 만족하고 그 만족에 대한 대가로서 비용을 지불받아야 된다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적인 컨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고객이 만족도 안 했는데 자기가 제품 떡 내놓고 자기 제품 내놓고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사람 사고 말라 말고 우리 제품 좋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어떤 욕구를 잘 맞추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제품 좋다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고객님의 고객님이 원하는 것을 잘 맞추어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고객을 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하고요. 그죠? 고객 경험 과정, 그 브랜드를 인지하고 구매하고 추천한다. 추천이 중요해요. recommendation 해야 되죠. 그래서 recognition 하고, 그죠? 그 다음에 purchasing 하고 recommendation 해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고객의 경험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데이터와 스마트 기술의 운영에 아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스마트 기술을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확보하고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고객의 최적의 어떤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하는 거. 그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데이터죠. 데이터를 잘 수집해야 된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잘 컬렉션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고객 경험을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반영해야죠. 그죠?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아까 이야기 드린 거죠. 요러한 용어를 쓸 때 요 고객은 어떠한 의향을 갖고 있다. 이제 요런 것들을 인공지능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 교육을 계속 초기에는 어떤 인간이 가져다 준 이 지식, 어떤 명제를 지식으로 인식하고요. A는 B다. 이게 명제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거기서 더 가서, 더 나가서 딥, 더 깊숙이, 딥 러닝이 되는 것은 이것을 뭐 더 고차원적인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스로 이제 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인간이 인풋 시켜 놓지 않은 지식조차도 뭡니까? 스스로 찾아가지고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공통점으로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명제를 갖다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딥 러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데이터 관련 조직 기능 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한다. 자, 그쵸? 그게 이제 무슨 상호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러닝입니다. 러닝. 말 그대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데이터가 특정 부서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각 조직 기능에서 활용적으로 통해서 고객 통찰력이라서 인사이트를 이야기합니다.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인사이트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인사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통찰이라는 무슨 통찰? 고객 통찰, 고객을 들여다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객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들여다보는 것을 인사이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면 이 고객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인사이트라는 것은 안을 들여다본다는 이야기죠. 인쪽 사이트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고객이 향후에 어떤 행동, 어떤 구매 패턴을 할 것인가를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가 인사이트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인사이트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조직이 입수한 그러한 정보를 각 조직에서 그냥 분할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각 조직이 분할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이 인수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서로 통합해서 하나의 공통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가 도출해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가격을 최적화를 도모한. 이건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객실 요금을 최적화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쓰겠죠. 메리어트는 좋다. 또 뭐는 어떤 호텔은 더 좋은데, 그 호텔은 뭐 보니까 메리어트보다 가격이 더 싸더라. 아니면 메리어트는 뭐 어디보다 더 낮은데 가격은 더 비싸더라. 그러면 이거는 고객한테 물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는 그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우리 모든 정보들, 우리 문자조차도 모두가 물론 익명화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문자의 내용들은 모두 뭐 어떻게 됩니까? 누가 쓰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빅데이터의 상에서 인공지능이 파악해 보니까 여자 같고 이 사람은 일주일에 몇 번을 여행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하는 우리 고객인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인공지능이 디텍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텍션 해서 결국은 뭡니까? 어떤 최적의 어떤 뭡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영업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에서 영업인력은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이제 물리적으로 나가서 영업하고 그죠? 이러한 행동들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빅데이터가 있다면은 우리가 굳이 어떤 영업을 할 타겟을 이렇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제품을 필요로 하는 가장 그 적합한 사람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이 쓰는 언어나 그들이 쓰는 문자나 그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디텍션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이제 뭐 그걸 가지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4차 산업 시대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한 이제 영업의 효과성도 제고가 된다. 그죠? 그러면 영업의 효과는 보통은 뭡니까? 영업 지분 효과성도 빅데이터가 누구를 가라 이렇게 또 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인터넷 상에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 대한 리플라이 즉 응대도 리스폰스도 2배 가량 빨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게 검색이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러한 마케팅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기에 맞게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골자가 되겠습니다.